단순히 영어 레시피 같은 게 아니에요. 레시피가 아니다. 네, 그냥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쓰는 거야 하고 규칙만 딱 알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그냥 공식처럼 외우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떤 재료를 봐도 훌륭한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셰프의 감각을 길러주자는 거예요. 셰프의 감각이요? 와, 비유가 확 와닿는데요? 네, 그러니까 직유법이라는 칼을 그냥 쥐어주는 게 아니고요. 이 칼로 어떤 재료를 어떻게 썰어야 맛이 살아나는지 그 원리를 아이들이 온몸으로 깨닫게 하는 것. 그게 오늘 설계도의 진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셰프의 감각이라니 너무 좋은데요? 그럼 그 멋진 설계도에 청사진부터 한번 펼쳐볼까요? 네, 우선 이 수업 전체를 아우르는 큰 제목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이 단원의 이름은 Small Parts, Big Impact. Small parts, big impact. 우리말로 하면 작은 역할, 큰 영향 정도가 딱 좋겠네요. 아, 좋네요. 그리고 핵심 소재는 당연히 그림책 수임이고요. 네. 그리고 이 책을 들여다볼 돋보기, 그러니까 개념적 렌즈는 정체성하고 관계로 설정하면 아주 강력한 탐구가 시작될 겁니다. 근데 정체성, 관계, 솔직히 중학교 2학년 학생들한테는 좀 뭐랄까 너무 추상적인 단어 아닐까요? 그럴 수 있죠. 당장 시험에 나올 단어 외우기도 바쁜데 아이들이 이런 개념에 과연 관심을 보일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싸, 아싸, 찐친, 손절. 아이들이 쓰는 말이네요. 네. 아이들은 이미 매일 교실에서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정체성과 관계를 온몸으로 겪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용어만 다를 뿐이지 본질은 같다는 거네요. 맞아요. 우리는 그저 아이들의 언어를 교육의 언어로 바꿔주는 다리를 놓아주는 거죠. 그리고 주인공 수임이가 바로 그 완벽한 다리가 되어줄 겁니다. 수임이가요? 네. 다른 물고기들이랑은 다른 그 까만색이라는 고유한 정체성을 가졌잖아요. 근데 그게 다른 물고기들과의 관계 속에서 눈이라는 아주 특별한 역할로 빛나게 되니까요. 아, 그렇네요. 아이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수임이라는 거울을 통해 비춰보게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나의 다름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특별함이 될 수 있는지를 탐구하게 만드는 거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의 네 기둥을 세워볼 시간인데요. 네. 요청하신 대로 언어 이해하기, 반응하기, 비평하기, 생성하기 순서로 구체적인 설계를 한번 살펴보죠. 좋습니다. 이 네 반제는 단순히 언어 기능을 나눈 게 아니라요. 하나의 텍스트를 통해 사고가 점점 깊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사고의 과정이군요. 네. 각 단계마다 아이들이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깨달음. 그러니까 일반화 문장을 먼저 정하고요. 거기로 가는 길을 비춰줄 개념 렌즈랑 탐구 질문을 차례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둥, 언어 이해하기. 이건 텍스트를 해부해서 그 구조를 살펴보는 단계겠군요. 정합합니다. 작가가 어떤 언어적 장치를 썼고 그게 어떤 효과를 내는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거죠. 현미경으로요? 네. 여기서 쓸 개념 렌즈는 형태, form, 의미, meaning, 그리고 묘사, representation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거치면 아이들이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이죠? 작가는 직유 같은 비유적 표현을 써서 생생한 이미지를 만들고 독자가 인물과 배경을 더 깊이 이해하게 돕는다. 바로 이거죠. 아, 그러니까 문법 규칙으로 직유를 외우는 게 아니라 직유가 하는 역할을 이해하게 되는 거군요. 그럼 아이들의 생각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질문의 순서가 아주 중요해요. 먼저 아주 구체적인 사실적 질문부터 던지는 겁니다. 사실적 질문이요? 네. 자료에 나온 것처럼 작가가 랍스터랑 해파리를 뭐에 비유했지? 하고 물으면 아이들은 텍스트에서 A lobster who walked about like a water-moving machine 이런 문장을 찾아내겠죠. 네, 책에 그대로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사실을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개념적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작가가 왜 굳이 like 같은 표현을 썼을까? 이게 있으니까 상상 속 그림이 어떻게 달라져? 아, 이런 질문을 받으면 아이들은 뭐뭐처럼이라고 해석만 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이 비유가 이미지를 창조하는 마법 같은 도구라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작가가 쓴 도구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게 첫 단계였군요. 네. 그럼 그 도구가 학생들 마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즉 감정적으로 어떻게 반응하게 만드는지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야겠네요. 두 번째 기둥, 언어 반응하기, 맞죠? 네, 완벽한 흐름입니다. 2단계의 개념 렌즈는
관점, 커넥션, 공감이에요. 텍스트와 학생의 마음이 만나는 지점이죠. 텍스트와 마음의 만남이라. 네. 그래서 최종 1번화 문장은 이겁니다. 독자는 등장인물의 행동을 이야기의 맥락과 연결하면서 인물의 내면적 변화, 즉 두려움에서 외로움으로 또 행복감으로 가는 변화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 수임이의 감정선을 따라가는 거군요. 이건 아이들이 더 쉽게 몰입할 수 있겠는데요? 맞아요. 질문도 역시 구체적인 사실부터 시작해요. 수임이가 혼자가 됐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하고요. 체디의 sad, lonely, scared 이런 단어들이 직접 나오죠? 네, 쉽게 찾을 수 있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는 질문을 던집니다. 수임이가 다시 행복해진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지? 그 행동을 보면 수임이가 어떤 성격인 것 같아? 아, 이건 단순히 줄거리 요약을 넘어서네요. 그렇죠. 수임이의 행동 뒤에 숨은 동기를 추론하게 만들고 캐릭터에 깊이 공감하도록 이끄는 질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 기둥, 언어 비평학이네요. 이건 텍스트를 넘어서서 그 안에 담긴 메시지까지 생각해보게 하는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사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읽고 세상과 연결하는 단계예요. 개념 렌즈는 영향, 인플루언스, 리더십, 공동체, 커뮤니티로 잡았습니다. 리더십, 공동체요. 네, 그래서 일반화 문장 이렇습니다. 개인의 고유한 정체성은 공동체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아까 이야기했던 단원의 핵심 주제가 여기서 본격적으로 다뤄지는 거죠. 잠깐만요. 영어 수업에서 리더십에 대한 토론을 한다고요? 네, 그림책 수임이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이런 철학적인 질문까지 가는군요. 이건 단순히 영어 문장을 해석하는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네요. 그렇죠. 이게 바로 개념 기반 수업의 힘입니다. 먼저 사실 질문으로 시작해요. 수임이가 큰 물고기를 쫓아내려고 세운 계획이 뭐야? 이건 답이 명확하죠. 네, 물고기 모양으로 뭉치는 거요. 맞아요. 그 다음 개념 질문으로 나아갑니다. 까맣고 빨랐던 수임이의 다름이 어떻게 위기 상황에서 강점이 됐지? 아, 아이들은 수임이의 다름이 눈으로 리더십으로 전환되는 그 순간을 포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답 없는 논쟁적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논쟁적 질문이요? 네, 진정한 리더는 타고나는 걸까, 만들어지는 걸까? 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영어로 표현하고 친구들의 의견을 비판적으로 들으면서 사고를 확장하게 됩니다. 와, 마지막 네 번째 기둥, 언어 생성학이로군요. 이제껏 분석하고 느낀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직접 자기만의 언어를 만들어 볼 차례네요. 네, 여기서 중의 핵심 문법인 관계대명사를 다루는데요. 아, 드디어 문법이 나오는군요. 네, 근데 이걸 시험에 나오니까 외워 이게 아니라 내 생각을 더 명확하게 전달하려면 이 도구가 필요해 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죠. 아, 필요에 의해서 배우게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개념 렌즈는 구조, 수식, 목적입니다. 그래서 최종 깨달음은 이렇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관계사절 같은 언어 구조를 써서 정보를 넓히고 소통의 목적을 분명하게 만든다. 문법을 위한 문법이 아니라 정말 소통을 위한 도구로서 배우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작가가 랍스터를 묘사할 때 쓴 문장 한번 찾아볼까? 하고 물으면 아이들은 A lobster who walked about like squirrels를 찾아낼 거예요. 네. 그럼 바로 개념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에 who walked about like squirrels 이 부분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이 부분을 넣으니까 랍스터가 어떻게 더 잘 보이는 것 같아. 아, 비교를 통해서 효과를 느끼게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은 관계사절이 그냥 명사를 꾸미는 복잡한 규칙이 아니라 내 머릿속의 이미지를 상대방에게 더 생생하게 전달하는 강력한 무기라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와, 이렇게 네 개의 기둥을 세우니까 수업의 골격이 정말 탄탄하게 느껴집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데 이게 실제 교실에 그 활기차고 때로는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맞춰서 구체적인 활동을 설계해 볼게요. 첫 단계는 참여하기. Engage. 얘들아, 혼자 있을 때 좋은 점이랑 나쁜 점이 뭘까? 그럼 같이 있을 땐 이런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해서 아이들이 자신도 모르게 정체성과 관계라는 핵심 개념에 슬쩍 발을 담그게 하는 거죠. 웜업이 끝났으면 두 번째 단계, 조사하기. 이제 본격적으로 텍스트를 파고드는 거군요.
네. 근데 여기서 교사가 자, 오늘 배울 문법은 직유법이랑 관계대명사야 라고 설명하면 안 돼요. 아, 그러면 안 되는군요. 네, 그건 옛날 방식이죠. 대신 귀납적 접근을 쓰는 겁니다. 다 함께 스위미를 읽으면서 like나 as가 들어간 문장 한번 찾아볼래? 또 who나 which가 들어간 문장도 찾아봐. 이렇게 학생들이 스스로 보물을 찾게 하는 거예요. 교사는 정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보물 지도를 든 탐험 가이드가 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세 번째는 분석하기. 학생들이 찾은 보물, 즉 문장들을 가지고 뭘 하나요? 짝이랑 수다 떨게 하는 겁니다. 수다요? 네, 이 표현이 있으니까 느낌이 어때? 이게 없었으면 되게 밋밋했을 것 같지 않아?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언어가 주는 미묘한 느낌과 효과에 대해 자기들끼리 떠들게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언어에 대한 감각이 자라납니다. 근데요. 7단계 흐름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교실은 늘 변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방금 그 3단계 분석하기에서 학생들이 별 느낌 없는데요? 라고 시큰둥하게 나오면 어떻게 하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럴 땐 교사가 구체적인 비교를 통해 자극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A Medusa made of rainbow jelly라는 문장을 보여주고 그냥 A Medusa라고만 했을 때랑 비교해보라고 하는 거죠. 아, 어떤 게 더 맛있어 보여? 어떤 게 더 말랑말랑할 것 같아? 이렇게 오감을 자극하는 질문을 던지면 시큰둥하던 아이들도 무지개 젤리라고 하니까 더 예뻐 보여요 라며 반응하기 시작할 겁니다. 네 번째 단계는 조직하기, 오가나이즈군요. 네, 흩어진 생각들을 구조화하는 단계입니다. 인과관계 매핑 같은 시각적인 활동이 효과적이에요. 인과관계 매핑이요? 네, 작은 물고기들이 왜 숨어 지냈는지 원인을 쓰고 수임이의 아이디어가 해결책이 되고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화살표로 연결하며 정리하게 하는 거죠. 이야기의 뼈대를 자기 손으로 직접 그려보는 겁니다. 드디어 다섯 번째, 일반화하기, 제너럴라이즈네요. 지식의 정수를 뽑아내는 순간. 맞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교사가 자, 오늘의 깨달음은 이것이다 하고 알려주면 김이 새겠죠. 그렇죠. 학생들이 직접 그 깨달음을 완성하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Using similes allows writers to create imagery 처럼 빈칸이 있는 문장을 주는 거예요. 아, 빈칸 채우기. 네, 앞선 활동들을 제대로 했다면 아이들은 자신 있게 빈칸에 vivid, 생생한 같은 단어를 채워 넣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스스로 원리를 발견했을 때 그 지식은 절대 잊히지 않는 자기 것이 됩니다. 이제 여섯 번째, 전이하기, transfer. 배운 걸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 새로운 상황에 써먹어보는 가장 주변 단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바로 최종 수행평가인 Our Classroom Ocean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GRSP 모델에 따라 구체적인 미션을 주는 거죠. GRSP 모델이요. 네, 우리 반이 하나의 거대한 바다 공동체라고 상상해보자. 는 상황을 설정하고 각자에게 과제를 줍니다. 너 자신을 상징하는 바다 생물을 하나 그려봐. 그리고 그 생물이 우리 반이라는 바다에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영어 캡션으로 설명해봐.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당연히 조건이 있겠죠? 물론이죠. 두 가지 필수 조건이 있어요. 첫째, 오늘 배운 직유 표현을 쓸 것. 둘째, 관계사절을 쓸 것. 아, 배운 걸 꼭 써먹게 하는 거군요. 그럼요. 그럼 이런 멋진 문장들이 나올 수 있겠죠. I am a crab who has strong claws. I can protect my friends like a shield. 나는 튼튼한 집게를 가진 개야. 나는 방패처럼 친구들을 보호할 수 있어. 와, 문법 지식을 활용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공동체 안에서의 역할을 표현하는 정말 의미 있는 글쓰기가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일곱 번째 단계, 성찰하기, reflect군요. 네, 모든 배움의 마무리는 돌아보기죠. 수업 끝에 엑식 티켓이라고 부르는 간단한 배움 일기를 쓰게 합니다. 엑식 티켓이요? 네, 스위미의 리더십 내가 눈이 될게 를 우리 학교 생활에 적용한다면 어떨까? 오늘 협력에 대해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어? 이런 질문에 답하면서 아이들은 오늘 배운 것이 단순한 영어 지식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연결된 살아있는 지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정말 완벽한 흐름이네요. 오늘 우리는 스윕이라는 그림책 한 권으로 중학생들의 영어 실력뿐만 아니라 정체성, 관계, 리더십 같은 삶의 중요한 가치까지
탐구하는 아주 깊이 있는 수업을 함께 설계해봤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핵심은 관계사라는 문법 규칙 자체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 문법이 왜 필요한지, 즉 정보 확장이라는 목적,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생생한 묘사 같은 것들을 개념과 연결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아하 하고 깨닫게 하는 것. 네. 지식과 사고가 함께 자라는 수업, 그게 바로 이 설계도의 심장입니다. 자, 저희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수업 설계를 요청하신 분, 그리고 이 과정을 함께 따라오신 당신에게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수업 설계안은 교실 밖의 삶으로 학습을 연결할 때 비로소 완성되거든요. 그렇다면 당신의 학생들이 지금 교실에서 함께 마주하고 있는 거대한 물고기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건 시험에 대한 불안감일 수도 있고 친구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당신은 그들 각자가 어떻게 자신만의 고유한 색깔을 가진 수외미가 되어서 그 문제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